안녕하세요. 저는 제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미용사입니다. 이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흘렀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아이 양육을 많이 도와주세요. 엄마랑은 친구처럼 편한 사이기도 해서 같이 살면서 마실도 다니고 때때로 여행도 다니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한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 기간은 6년이 조금 안 되는데요. 결혼을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보다 좀 고생스럽고 섭섭하고 억울했던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유로움이 더욱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전 남편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핸드폰 매장을 2번 운영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빚만 남기고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이나 사원 말아먹고 있는 돈 다 날리고 정신 차린 뒤 뒤늦게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했죠.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미용일에 관심이 생겨 미용일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거나 20살 되자마자 미용실 취업해서 스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반 사무직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자격증 따고 미용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으니 다소 늦은 편이었죠.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머리 만지고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 미용일이 잘 맞을 것 같아 늦은 나이지만 미용사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뒤늦게 자격증 따고 미용실에서 일도 했던 거죠. 보통 20살 한참 어린 친구들이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데 반해 저는 28의 나이로 말단 직원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나름 스트레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이 재밌었고 저한테도 잘 맞았어요.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배우면서 일했던 것 같고 차곡차곡 올라가서 디자이너 직함도 달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는 6살이 많았는데 남자답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저는 원래 4천만 원 정도는 모았었는데 그맘때 부모님이 귀농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착 자금이 좀 모자라셔서 제 돈에서 2천만 원 정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은 빌려드리는 거지만 그냥 드린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 2천, 저 2천, 총 4천으로 둘의 나이에 비해서 작고 소박한 금액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합쳐봤자 4천이 전부였기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집은 작았지만 그래도 신혼 땐 마냥 행복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니까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떵떵거리며 살자고 잘 그랬죠. 그러다가 1년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살짝 있는 편인데 아이가 금방 생겨서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싶었죠. 하지만 축복도 잠시 그맘때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간이 안 좋으셨고 병원 치료도 받으셨는데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은 부쩍 우울해 보이셨어요. 원래도 어머님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편은 아니세요. 집에만 주로 잘 계셨고 조용하고 의욕이 별로 없으신 편이긴 합니다. 사람 자체가 좀 나른한 편이시고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증세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자꾸 계셨고 식사도 대충 때우듯 하셨죠. 밖에 거의 안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걸렸던지 남편은 저에게 뜬금없이 어머님하고 합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집에만 계시는 게 신경 쓰이고 안쓰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계획에도 없는 합가를 하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저에겐 시어머니이고 편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결혼 전부터 나중에 합가를 할 수도 있다고 계획하거나 상의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랑 합가를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자주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합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자식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대요. 저보고 자기 엄마가 저러고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그렇게 지내시는 게 신경 쓰이긴 해도 불쌍할 이유는 없어요. 사지 멀쩡하시고 얼마든지 바깥 활동도 가능하시고 씩씩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냥 방에만 늘 계시고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고 잘 안 다니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어머님의 성향이고 성격일 뿐이지 제가 불쌍하고 말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엄마가 너무 안 됐고 걱정스럽다며 아빠도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엄마마저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일을 저희 엄마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도 합가해서 사는 거 쉽지는 않다고 말리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꾸 거절을 하니 나중에는 그냥 모셔오겠다라고 선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모셔오겠다며 어머님 사시던 전세까지 빼겠다고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집 전세금 1억을 뺐고 그 돈과 저희 집 전세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였고 평수는 25평 정도 되었어요. 저는 아이 출산 후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다 보니 좀 돌봐주셨으면 싶기도 했지만 어머님 당신은 기운도 없고 애 돌봐줄 여력이 안 된다고 거절하셨죠. 집에는 계시는데 애는 봐주실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되지만 어머님이 애는 못 봐주시겠다는데 어쩌겠나요. 100일 간 넘은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제 사정을 봐줘서 그래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4시에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도 돌보며 어머님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 육아에 집안일,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보통은 아이 출산하고 나면 찐살이 잘 안 빠진다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살이 쭉쭉 빠져서 오히려 결혼 전보다도 더 말랐을 정도였습니다. 미용실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 받는 월급도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월급도 생활비나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갔죠. 늘 바쁘고 피곤한데도 수중에 돈은 없고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기분이 갑갑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 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억지로라도 행복한 척 힘든 내색 안고 살았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척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고달프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님이 늘 계시니 집에서도 마냥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날조차도 어머님 식사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간히 산책시켜드렸죠.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는 엄마 모시고 살자, 엄마가 불쌍하다 어쩐다 하길래 대단한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시고 나니 정작 자기 엄마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효도 저한테 다 맡기더군요. 사실 어머님이 연세는 있으셔도 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건 전혀 아니라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안일도 거들어 주실 수 있고 아이도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 대신해서 거들어 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식사도 저한테 매번 받으실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든지 음식하시고 차려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희랑 합가하기 전까진 혼자서 그렇게 다 하셨고요.
그런데 합가하고 나니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밥 차려드리고 챙겨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죠. 아이가 너무 울고 정신이 없어서 아이 좀 봐달라고 하면 잠깐 업어주시다가 그마저도 힘들다고 금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죠. 남편도 영업하는 일이다 보니 퇴근이 자주 늦었고 주말 출근도 한 번씩 했습니다. 집에 잘 없었던 데다 친구들하고 술 약속으로 밖으로도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 육아, 어머님 모시는 일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되었는데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긍정적인 성격이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제 속에서 억울한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분명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보니 나만 너무 희생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들다 싶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 희생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고마워하겠지 했는데 사실은 제가 며느리로서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맘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까지도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혼자 시골에 남으신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빠가 원하셔서 도시 생활 접고 엄마랑 시골로 귀농하신 건데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게 되었으니 엄마 혼자 거기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엄마께 아빠도 안 계신데 정리하고 올라오셔라. 여기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하셔라 했습니다. 엄마도 상황 봐서 정리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다시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계속 지내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머님과 제가 같이 산 지도 5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아이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휴무를 빼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간 김에 아이 1박으로 엄마 집에서 자고 올라오기로 했죠. 늘 바빠서 생신이나 명절 아니고서야 친정집에 잘 못 갔고 엄마도 잘 못 보고 지냈는데 그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면서 정작 저희 엄마는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집에 있는 어머님 드시라고 곰국 큰 솥에 끓여놓고 설레는 기분으로 짐 싸서 엄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저 온다고 음식도 엄청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대신해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저한테는 친정 왔으니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다 해야 하고 어머님 식사도 제가 다 차려드려야 되고 쉴 시간이 도무지 없을 정도인데 엄마 집 오니 엄마가 다 해주시고 저한테는 자꾸 쉬라고 하시니 그게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엄마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식사도 배불리하고 낮잠도 실컷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엄마는 아이랑 읍내 놀러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이가 먼저 자고 엄마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너 살 더 빠진 것 같다. 많이 힘들어? 이제 익숙하지. 아휴, 일하느라 애 보느라 거기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너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참 그래. 나 괜찮아 엄마. 뭘 그래. 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내가 네 성격을 모르니? 힘들어 죽어도 부모한테 내색도 잘 안 하고 속만 깊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데. 차라리 철딱서니 없었으면 좋겠다. 아휴, 그때 엄마 아빠 여기서 자리 잡는다고 너한테 돈까지 빌렸잖아. 2천만 원. 자식이 그 정도도 못 해줘? 빌린 거 아니고 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 돈 갚을 수 있다. 그 돈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미용실도 차려주고 차도 한 대 사줄 거야. 비싼 걸로. 엄마의 말에 저는 웃었죠. 갑자기 뭔 소리? 엄마 로또 되셨어? 로또?
그 비슷한 건 됐지. 정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실은 엄마가 너 왜 오라고 한 줄 알아? 나랑 선우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못 본 지 꽤 됐잖아. 설 때 보고 여태까지 못 봤으니. 그것도 있는데 너 알지? 엄마 아빠가 여기 왜 왔는지. 알지. 여기 아빠 고향이니까.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네 아빠한테 땅 많이 남긴 것도 알지? 너네 아빠 그렇게 가면서 나한테 다 넘겼고. 알지. 근데 그 땅들 넓기는 한데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며. 농사도 못 짓는다고. 그 자리에 엄청 크게 실버타운을 짓는단다. 우리 땅이 마침 그 부지에 다 들어가 보상받기로 했다. 하면서 엄마는 한박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래. 그 실버타운을 엄청 크고 고급 시설로 짓는데 여기가 워낙 공기도 좋잖아. 엄마도 보상받기로 했다. 보상 금액이 얼만 줄 아니? 엄마의 보상 금액을 들은 저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넓기만 하고 별로 가치는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토록 금싸라기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보상 확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보상금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밭도 모조리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 올라오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맘때 건강 문제도 좀 있어서 어차피 병원 진료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엄마가 계신 곳 근처에는 큰 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시긴 해야 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쉽지가 않았죠. 게다가 아빠도 더 이상 안 계시고 엄마가 아무리 사람을 써서 농사일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농사를 지으시던 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집이고 밭이고 싹 다 정리하고 아예 올라오실 생각이었던 거죠. 보상금에 집과 밭까지 다 판돈을 합치면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는 저희 지역에 적당한 꼬마 상가를 하나 사실 생각이셨어요. 그리고 1층 가장 좋은 자리에는 제 미용실도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게 엄마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잘됐다고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고생 참 많이 하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얼마나 잘됐나요? 또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거 저도 마음속으로 내내 불안했는데 이제 저랑 가까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고생 많았다며 우리 이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상가 매입하고 저희 집 근처에서 사시면 아이도 많이 봐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일단 3, 4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병원 치료도 집중적으로 받고 틈틈이 상가 건물도 알아보러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남편에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남편이 몹시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도 인사도 받지 않고 뚱하게 흘겨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엄마 집에서 1박 한다고 했고 남편도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막상 제가 갔다 오니 심기불편해 하는 겁니다. 그냥 당일로 갔다 오면 되지 뭘 1박이나 하고 와. 하면서 저를 보자마자 볼멘 소리부터 하더군요. 저도 그 모습에 기분이 확 상했죠. 게다가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서 쌓여있고 이틀 만에 집안도 너저분하더군요. 제가 없어도 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손도 안 댄 겁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루 자고 온다고 했잖아. 그럼 오늘이라도 빨리 오던지.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엄마 필요한 게 있어서 읍내에서 그거 좀 사고 밥도 먹고 왔어. 엄마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 늦게 온 건 또 아니구만. 왜 그래? 애 데리고 그렇게 늦게 다니면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면서 뜬금없이 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별로 자식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할 말 없으니 괜히 애핑게 되는 거였죠. 황당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남편에게 엄마가 해주신 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볼멘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나 몰라라 하고 이 늦은 시간에 오고 잘한다. 내가 어디 딴 데 갔다 왔어? 아, 됐어. 엄마랑 나 저녁 안 먹었으니까 빨리 차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먹었단 말이야? 곰국 그거 하나 끓여놓으면 다야? 내내 그것만 먹으란 거냐고. 집에 먹을 게 없어. 반찬 많이 해놨잖아. 그리고 그거 먹기 싫으면 좀 시켜 먹던가. 아니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하고 오던가.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아, 늦게 왔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엄마 밥도 안 드셨다는데 밥이나 빨리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제가 밥 차리는 기계인가요? 얼마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으면서 저 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 겁니다. 참 기가 막혔죠. 저는 일단은 꾹 참고 밥 차렸고 어머님은 방에서 나와서 식사하시고는 방으로 다시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짐가방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릇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 한 3개월 정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 엄마의 보상금 얘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뭐? 3개월 동안 장모님을? 남편의 반응에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왜 그렇게 인상을 써?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왜 말도 안 돼? 집에 우리 엄마 계신데 무슨 장모님을 3개월 동안 모셔온단 말이야.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어디에 모신다고. 그리고 왜? 여길 왜 오시는데? 하면서 공격적으로 막 따져 묻는 겁니다. 눈을 희번뜩 하면서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기막히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지네 엄마랑은 5년 넘게 같이 사는데 저희 엄마 3개월 같이 지내자는 말에 묻지도 않고 역정부터 내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엄마 병원도 가셔야 되고 또 무슨 병원? 그리고 병원이야 알아서 가시면 되지. 굳이 여기서 왜 지내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 왜 그렇게 다그쳐? 들어볼 것도 없이 안 돼. 뭐? 안 된다고. 무슨 장모님을 모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하면서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니, 안 된다니? 엄마 병원도 가셔야 되고 이래저래 필요해서 3개월 정도만 모시고 오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 안 돼. 왜 안 돼? 방금 말했잖아. 또 말해? 우리 엄마 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같이 지내면 되지. 올해도 아니고 겨우 3개월이잖아. 3개월이 왜 올해가 아니야? 그 정도면 엄청 긴 시간이야. 여보, 나 지금 어머님 5년 넘게 모셨어. 근데 우리 엄마 3개월 잠깐 있다가 간다는데 그건 단박에 싫다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모시긴 뭘 모셔? 같이 산 거지. 그 말에 저는 벙쪘습니다. 뭐라고? 모신 게 아니라 같이 산 거라고? 그래. 우리 엄마를 모시긴 뭘 모셔. 엄마 전세금 빼서 우리 이 아파트 이사 왔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모신다니. 너는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어.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도 그래도 남편이 마음만으론 저에게 고마워하고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어머님 전세금으로 아파트 옮겼으니 어머님한테 감사한 거고 그저 같이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매일 어머님 식사 차려드리고 시중 들고 뒤치다꺼리 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사는 건가요?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난 5년 동안 뭘 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편하지도 않은 어머님 모시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땐 남편의 인정과 고마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모님 땅 개발 이야기나 보상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저희 엄마 3개월만 모시자고 하는 것도 학을 떼며 단박에 싫다고 하는 저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얘기하겠나요? 제가 입을 다물자 남편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분통이 너무 터져서요. 내내 식사 차려드리고 병원 모셔드리고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그럼 이게 모신 게 아니고 뭐냔 말인가.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본인은 3개월도 저희 엄마랑 못 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5년 동안 산 저는 뭔가요? 생각할수록 속에서 우라통이 침으로 올랐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엄마 모시고 오겠다 통보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했듯 저도 똑같이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온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느냐 하더군요.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같이 산 거라고? 그게 할 말이야?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뒤치다꺼리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우리 엄마가 무슨 병자도 아니고 무슨 뒤치다꺼리를 그렇게 했는데 식사도 그래. 우리는 밥 안 먹어? 우리 밥 차릴 때 엄마도 그냥 같이 드신 거지. 매일같이 밥 차리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외식 음식도 싫다 하셔서 집에서 내내 드시는 반찬, 찌개, 국 내가 다 했어. 그게 그냥 거저 나오는 줄 아냐고. 너만 그러고 살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무슨 대단한 희생이로다냥 얘기하지 마. 그럼 대단한 희생도 아닌데 우리 엄마 모셔오는 건 왜 안 되는데? 제 말에 남편은 막 화를 참는 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더군요. 야, 내가 그걸 솔직하게 말해야 되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엄마한테는 돈을 받았잖아. 무려 1억이나. 그걸로 아파트 옮겼고. 그래서 나 그 1억 필요 없었고 굳이 합가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 돈 안 받고 그냥 빌라에서 살아도 됐다고. 당신이 막무가내로 합가하려고 했으니까 나도 마지못해 따라준 거지. 어쨌든 아파트로 옮겼잖아. 우리는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어머님한텐 돈이라도 받았으니 같이 사는 게 당연하고 우리 엄마는 돈 보태준 게 없으니 같이 살기 싫다 이거야? 솔직히 내 말이 틀렸냐? 장모님은 돈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모아놓은 돈 들고 가셨잖아. 와, 정말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여지껏 남편이라고 여기고 살았구나. 뭐 때문에 나 혼자 아등바등하며 살았나 싶었죠. 저도 화가 나서 예전에 남편이 했듯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나도 엄마 모셔올 거야. 누구 맘대로? 그러는 당신은 내 의견 따라서 어머니 모셔왔냐고. 경우가 다르다니까? 됐고 장모님 절대 부를 생각하지 마. 내가 부를 거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뭐? 당연히 내 집 아니냐? 네 지분이라고 해봤자 결혼할 때 2천만 원 들고 온 거, 그리고 대출 좀 같이 갚은 거. 그게 다잖아. 이거 내 집이야. 내 명이고. 누구 맘대로 당신 거래? 내 목도 있어. 네 목 별로 없다니까? 하여튼 장모님 모셔오기만 해. 너도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뭐라고? 나를 쫓아내? 그래.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이혼이라도 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3개월만 모시고 오자니까 길길이 날뛰며 이혼 얘기를 단박에 꺼내더라고요. 이 인간한테 나는 도대체 뭔가 싶었죠. 자기 엄마 모셔주고 밥 차려주고 애 키워주고 돈 벌어다주는 사람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니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황망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하자. 뭐? 당신이 이혼하자며. 좋아.
이혼하자고. 서류는 내가 떼올까? 너 진짜 막 나가냐? 이혼은 당신이 먼저 얘기했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저는 그날 각방을 썼고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 던지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참나, 진짜 이혼? 너네 엄마는 딸 이혼시키면서까지 이 집에 얹혀 살고 싶으시대? 뭐? 너네 엄마? 말 다 했냐? 내 말이 틀렸냐고. 거기서 그냥 병원 다니면 되지. 굳이 딸네 집에 와서 3개월 얹혀 살겠다는 심보가 뭐야? 시어머니도 있는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자. 너랑 인간하고 더는 못 살아. 그래, 이혼해. 하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왜 내 손해라고 생각해? 그럼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재산 분할이나 똑바로 해. 나 이 집에 대한 내 권리 무조건 갖고 갈 거니까. 재산 분할 문제로 저는 남편과 또 한 차례 다퉜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게 재산 분할로는 핏대 세우며 싸우면서 정작 양육권은 저한테 바로 양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생각이었고 남편이 안 준다고 하면 다툴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양육권은 바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양보를 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지 자식보다 그 알량한 아파트가 더 중요한 인간이구나 싶었죠. 어쨌든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는데 재산 분할로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고용했죠. 이 사실은 저희 엄마도 다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제 이혼이 엄마가 원인이 된 게 아닌가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나도 그런 인간이랑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을 다 봤는데 그런 치졸한 인간하고 어떻게 남은 생을 더 살겠나요? 게다가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일하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독박으로 하면서 많이 지쳤어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 언저리 속에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오래된 아파트를 두고 남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받으시는 보상도 많고 그 보상금에 비하면 그 돈은 작은 돈이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저도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은 받고 싶었기에 더욱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이혼은 협의로 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제가,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제 몫은 확실히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돈 뺏기는 것 마냥 아까워하는데 그 모습의 마지막 정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재산 분할 소송하는 과정에서 저는 집에서 나왔고 엄마와 함께 이모 집에서 임시로 살았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남편과 같이 살아도 되지만 남편 면상 꼴 보기도 싫었고 저 없이 어디 잘해봐라 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혼하는 마당에 그 집에 살면서 집안일 해줄 순 없잖아요. 그렇게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엄마는 계획대로 매입할 상가도 알아보러 다니셨고 병원도 다니셨어요. 저도 일하면서 틈틈이 엄마와 같이 발품을 팔았고요. 그러다가 위치도 좋고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하고는 재산분할 소송 협의 때문에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모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를 비웃더군요. 그러고 남의 집에 얹혀 살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너도 어지간하다.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셔야 돼. 본인 딸 이혼시키고 팔자 꼬이게 만들었다고. 닥쳐. 우리 엄마 입에 거론도 하지 마. 뭐? 닥쳐? 너 말 다 했냐? 너랑 나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 생각 말고 너네 엄마나 똑바로 돌봐. 너네 엄마 아주 막 나간다 이거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협의를 위해 모인 법원에서도 싸울 정도로 정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협의도 끝났고 이혼 최종 확정일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엄마는 그 사이에 계약 끝내고 상가도 넘겨받으셨고 적당한 아파트도 구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랑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살기로 했죠.
상가 1층에는 제 미용실을 차려주셨어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저만 잘하면 얼마든지 장사가 잘 되겠더라고요. 엄마는 남는 돈으로 제 차도 한 대 사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집에 차 한 대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아이 픽업도 해야 되다 보니 겸사겸사 필요하겠다 싶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확정이 됐고 남편과 저는 완전한 남남이 되었어요. 제 가게를 오픈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하고 나니 마음은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아이 하원도 시켜주고 집에서 전적으로 돌봐주시니 저는 미용실에서 제 할 일만 하면 됐습니다. 또 집에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시고 제가 늦게 오는 날이면 아이도 미리 재워주셨어요. 엄마는 저한테 자유시간도 보내고 친구들도 좀 만나라고 잘 그러셨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야 저도 비로소 쉴 수도 있고 친구들도 때때로 만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어머니 밥 차려주는 것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약속 잡기도 애매해서 그냥 안 만났거든요. 이혼녀라는 딱지는 붙었을지언정 금전적으로도 훨씬 여유롭고 심적으로도 너무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전 남편은 이혼 후 완전 죽을 맛이었나 보더군요. 이혼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아이한테 들었는지 하루는 말도 안 하고 불쑥 저희 미용실에 찾아온 겁니다. 오랜만에 전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고 여기 왜 왔나 싶더군요. 여긴 왜 왔어? 아, 여기구나. 당신 미용실 차렸다는데 나도 와봐야지. 전 남편 놈은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저만 보면 틱틱거리고 짜증내는 말투였는데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게 다정한 척을 하고 있더군요. 면접 교섭일 때 선우한테 들었어. 당신 미용실 차렸다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다. 손님도 많고. 당신 돈 많이 벌겠는데? 나 바쁘니까 그냥 돌아가. 왜 그래? 나도 머리 자르러 왔어. 예약제야. 그리고 당신 예약은 안 받아. 아직도 내가 그렇게 밉냐? 왜 이래? 우리 무슨 사이인지 잊었어? 갑자기 찾아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있어. 내가 미안해.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좀 풀어. 우리가 아무리 이혼했어도 그래도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냐?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미용실을 차렸어?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차린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럼 뭔 돈이 있는데? 여기 새도 비쌀 것 같은데 대출이라도 한 거야? 대꾸도 하기 싫었지만 그 와중에 어디 약 좀 올라봐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대출 없어. 세도 안 내. 왜? 왜긴 이 건물이 엄마랑 나 공동명의니까. 그 말에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 이 건물 우리 엄마 거라고. 근데 엄마가 나랑 공동명의 해주더라. 장모님이 언제 이런 게 있었어? 이혼했는데 장모님은 무슨. 돈 없을 땐 너네 엄마라더니 이제는 장모님 소리가 잘도 나오네. 정 궁금하면 얘기해줄게. 우리 엄마 3개월 동안 우리 집에 좀 같이 살자고 했던 거 알지? 알지. 그것 때문에 이혼했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이혼한 거지. 하여튼 그때 엄마가 왜 오겠다고 한 줄 알아? 병원 때문에. 병원도 맞는데 사실은 상가 건물 알아본다고 와 계시겠다고 한 거야. 아무 건물이나 살 수는 없으니 여기서 지내면서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알아보신다고. 전 남편은 뜨악하더군요. 뭐라고?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까진 알 필요 없고 궁금증 해결됐음 이제 그만 나가. 나 바쁘니까.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우리 엄마 3개월만 모시자니까 싫다고 나가 살라며. 이혼하자며. 아니 그거
이런 설명 안 하고 막무가내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막무가내든 뭐든 우리 엄마랑은 같이 살면 안 되냐? 나 너네 엄마랑 무려 5년을 살았어. 근데도 그 잘난 주둥이로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같이 산 거라고. 에라이 인간아. 다 필요 없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당신이랑 이런 입씨름 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경찰에 신고할까? 그래야 나갈래? 저도 눈에 불을 켜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 어쩐다 난리치니 그제야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연락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자기 엄마랑 둘이 살아보니 너무 힘들다며 자기 엄마가 집에서 뭘 안 하니까 집도 늘 개판이고 자기도 미칠 것 같다고. 이혼한 거 너무 후회하니 어쩌니 하소연하면서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이제는 알겠다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모시고 사는 거 아니고 같이 산다더니 전 남편 지야말로 지네 엄마랑 같이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린지 정말 끝까지 지긋지긋한 인간이구나 싶고 이런 인간이랑 끝낸 게 다행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자꾸 질척거리거나 쓸데없이 전화 걸면 나는 계속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할 거다. 그러면 그나마 들어간 회사도 못 다닐 줄 알라고 경고하고 끊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거나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너무 자유롭고 좋은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제 희생을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전 남편. 뒤늦게 제 빈자리를 느끼며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지 아니면 돈 때문에 아차 싶어서 저러던지 사실 뭐가 됐든 더 이상 제할 바는 아닙니다.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줬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남의 엄마 모시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바보같이 정신승리하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 떨고 살아서 그 인간하고 그만 살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 같은데 그런 제가 전 남편이란 인간을 조금이나마 거들떠 보겠나요? 면접 교섭만 아니면 정말 영원히 머리털 끝 하나도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저희 엄마랑 아이 잘 키우면서 또 저의 가게도 잘 키워나가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괜찮다, 좋다, 행복하다, 억지로 정신승리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 감정과 기분에 솔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자, 내가 손해보고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자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미련하게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마땅히 했어야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거절이 결국 제 인생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있었던 그 황당하고도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공부 잘하고 말썽 한번 안 피운 착한 딸로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꽤 괜찮은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부모님은 주변 분들께 늘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를 계속 자랑스러워하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날 엄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인상이 반듯하고 남자답게 생겼더라고요.
어떠니? 남자다워 보이고 잘생겼지? S그룹 다녀.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님이시고. 뭐예요? 선보라고요? 그래, 이 엄마가 나랑 같은 문화센터 다니거든. 아들 나이가 32인데 마침 너랑 나이 차이도 딱 되고 형편이나 수준도 엇비슷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숙 씨가 시어머니감으로 너무 괜찮아. 이해심 많고 착하고 이 집 며느리 자리가 딱 네 자리 같아. 엄마는 신나셔서 그 친구분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고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딸이다 보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엄마 친구분의 아들이었던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민이었고 사진만큼이나 실물도 인상이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적극적이었고요.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보통 부모님이 주선한 선자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마음에 든다고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 서로 잘 만나보자고 했죠. 저도 현민 씨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몹시 끌리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도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긴 하지만 끌림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 또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딱 이 남자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데 어떠냐고 묻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대충 얼버무렸죠. 그 뒤로 현민 씨는 종종 연락이 왔지만 저는 딱히 보고 싶진 않아서 이래저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몸살이 와서 아픈 날이 있었는데요. 그걸 알게 된 강현민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이랑 약을 사들고 와서는 저희 엄마를 통해 전해주고 간 겁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괜찮은 남자 같다고 잘 만나보라고 막 그러셨고 저도 저에게 잘하려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진짜 마음으로 내켰다기보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조건도 맞고 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감정이니 만나보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나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저도 현민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애초에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만남이었다 보니 현민 씨와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낄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민 씨는 능력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성실한 1등 신랑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눈치도 빠르고 야망도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느 하나 특별히 빠질 것 없이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현민 씨 어머님은 성격이 몹시 밝고 온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전인데 저에게 벌써 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며느리 대하듯 잘해주셨고요. 나중에 현민 씨에게 들었는데 어머님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시골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사시다가 일자리 구하러 서울로 오셨고 아버님 병원에 직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결국 혼전 임신으로 현민 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집안 형편 차이가 꽤 났고 현민 씨 친할머니께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님이 시골 출신인데다 가방끈도 짧은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며느리감으로 영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시집살이를 꽤나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현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자유롭게 고향에도 오고 가고 친구분들하고 왕래하며 지내신다고 했죠. 어쨌든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시아버지 자리보다 시어머니 자리가 더 중요한데 저희 엄마 말씀대로 어머님은 성격이 밝고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적극적인 추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36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에 걸맞는 혼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도 한 대 바꿔주었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탄했습니다. 싸우거나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고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한 잔씩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거나 마트에 가는 등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이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컸고 좋았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야 했고 어머님이 저한테 종종 전화하시는 일이 있긴 했지만 전화를 하셔도 빨리 끊는 편이었고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하려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가, 마침 잘 됐다. 가는 길에 우리 집 잠깐 들려서 반찬 좀 들고 가라. 현민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가는 길에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지연아, 너 사회생활 하느라 또 집에서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지? 저는 어머님이 저 고생할까봐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힘들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으면 집안일에 영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 같더라고. 너네 집 한 번씩 가보면 군데군데 먼지도 너무 많고 바닥도 잘 안 닦는지 양말이 새카매지더라. 어머님이 갑자기 타박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청소기는 이따금씩 돌리는데. 내가 너 타박하는 거 아니다. 너도 일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쓰기 힘든 거 내가 모르겠니? 네.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너네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 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네? 일하는 사람이요? 어머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 성에는 안 찰지언정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엉망인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오며 가며 남편이랑 저랑 적당히 치우고 정리하면서 사는데 굳이 일하는 사람까지 쓰시라고 하니 놀랐죠.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사실 겸사겸사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왜요? 나랑 친한 고향 친구가 있거든. 일자리가 좀 필요해서 말이다. 그분이 저희 집안일을요? 아니, 그 친구 딸. 딸이요? 네 또래야. 실은 한 1년 전쯤에 걔가 이혼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인지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네. 그 언니가 나더러 어디 일자리 없느냐고 하는데 걔가 학력도 낮고 사일 경험도 별로 없다 보니 어디 회사 들어가기도 마땅찮은가 보더라고. 그렇긴 해도 제 또래면 차라리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취업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걔가 별로 그런 애살이 없나 봐. 지 먹고 살 돈 정도만 벌다가 적당히 재치 자리 있으면 보낼까 싶다고 하더라고. 걔가 살림을 또 잘한다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어차피 맞벌이 한다고 집안 살림도 신경 못 쓸 텐데 그런 걸 걔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럼 어머님 댁에 그 따님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아유, 큰일 날 소리. 니네 시아버지 성격 모르니? 나 집에 있는데 살림 맡아줄 사람 쓴다고 해봐라. 생 난리칠 거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데 모른 체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내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말 안 되고. 어머님 마음과 사정은 잘 알겠지만 일단 저희 집은 사람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어머님과 친한 지인분의 딸이라고 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신혼집에 낯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거절 못하는 제 성격이 또 발동 걸린 거죠. 머릿속으로는 분명 거절을 해야 한다,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하자고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 사람 월급은 어머님이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편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가신 집안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다 보니 상황만 보면 너무 편했죠. 그럼에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집에 왔어요. 이름은 송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고 했고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기운이 좀 어두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밝고 쾌활한 편이었고 성격도 통통 튀더라고요.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해주었습니다. 집도 반질반질하고 어머님께 받은 카드로 식재료 사서 반찬이나 음식도 잘 만들어뒀죠. 확실히 집안은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혜연 씨에게 손끝이 야무진 것 같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안 살림 거의 다 하다 보니 저 K 장녀거든요.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해서 엄마보다 제가 음식도 더 잘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공부는 좀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집안일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집안일 하는 게 혜연 씨한테 딱인가 봐요. 그것도 능력이죠. 한다고 다 잘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무지게 못하거든요. 제 칭찬에 혜연 씨는 기분이 좋은지 입술을 막 실룩거렸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집안일을 잘해주다 보니 저로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든다는 게 꺼림칙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따로 월급을 주신다는 건 알지만 고마운 마음에 제가 따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도 한 번씩 선물하고 백화점에서 식료품 같은 것도 사서 선물로 종종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고 가서 먹으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로 좋게 지냈으면 좋은데 머지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상으론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드나든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겠네요. 언젠가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와도 빨래가 쌓여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안 비워져 있거나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 있거나 분명 혜연 씨는 매일 출근은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 월급도 따박따박 주는 걸로 아는데 혜연 씨는 언젠가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성격상 불편한 얘기를 하기도 힘든 데다 어쨌든 어머님 지인분의 딸이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말을 하기가 더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집에 와서도 따로 빨래를 돌리거나 분리수거를 해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쨌든 어머님이 매달 월급을 지불하는데 정작 본인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안일은 제가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혜연 씨, 어제도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비우고 또 거실 바닥도 청소기를 꽤 안 밀었는지 먼지가 많더라고요.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혜연 씨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분리수거 안 비웠나? 깜빡했나 보네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집안일이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제가 집에 와서 집안일 다시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에 혜연 씨는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신경 좀 쓸게요. 그리고선 자리를 확 박차고 일어나선 가버리는 겁니다. 제 딴에도 고민 한참 하다가 조심스레 말한 건데 반응이 저러니 좀 벙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얘 지연아, 너 어제 혜연이한테 뭐라고 했니? 네? 얘 아무리 너네 집 가사일 봐준다고 해도 나랑 친한 친구 딸이라고 했잖아. 알죠, 어머님. 그렇긴 한데 혜연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니? 저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엄청 기분 나쁘게 뭐라고 했다고 속상해했대. 그 친구도 나한테 전화해서 기분 상해하더라. 니네 며느리 왜 그러냐고, 사람 무시하냐고. 그 말에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혜연 씨야말로 제 말 듣자마자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집에 갔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그때부턴 혜연 씨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살림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살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여전히 저희 집에 드나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마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냅둬. 아니 왜 그래야 돼? 어머님이 월급도 주시잖아. 사실상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엄마가 친구 딸 용돈 줄 구실로 일을 하는 것뿐이잖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돈 받고 일을 하기로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 드나드는 거잖아. 엄마 친하신 분이고 사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안 오는 게 낫죠. 일도 안 해줄 건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집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게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주면서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따로 계속해야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하지만 남편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상했지만 괜히 나서서 분란 만드는 게 더 피곤했거든요. 사실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제 성격상 또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까지도 왜 제 편을 안 들고 혜연 씨를 두둔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팀이 회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회식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계획과 달리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서 보니 혜연 씨의 신발이 있는 겁니다. 혜연 씨는 보통 남편과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둥절한 기분에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 웃음소리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급히 안방문을 확 열었는데 혜연 씨가 저희 안방에 딸린 베란다에서 옷을 널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연 씨 옆에는 저희 남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느낌이 둘이서 뭔가 장난치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연 씨는 왜 아직도 안 가고 저기 있고 남편은 또 왜 저기 옆에 있나 싶고 이 상황이 뭔가 싶어서 어이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1, 2초간의 정적 끝에 남편이 허둥지둥거리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일찍 왔네? 지금 뭐해? 혜연 씨가 빨래만 놀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 그 말에 혜연 씨도 그러는 겁니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도와주신다고 하길래. 아, 네. 그러면서 갑자기 혜연 씨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남편 속옷을 팡팡 털더니 널더라고요. 그 순간 혜연 씨 손에 들린 남편 속옷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냥 건조기 쓰시면 되는데 뭐하러 다 널고 계세요? 건조기 쓰면 옷감 상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멀거니 서 있더라고요.
당신은 뭐하고 계속 서 있어? 그렇지. 그러면서 남편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저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혜연 씨는 새초롬한 얼굴로 계속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혜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빨래 다 널었거든요. 저는 그만 퇴근할게요. 제가 있어서 불편하신가 보다. 그렇게 혜연 씨는 비꼬듯이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어이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에 남편과 있던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혜연 씨를 도와주려고 했다지만 제가 느낀 기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혜연 씨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빨래 넣는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 싶지만 베란다가 넓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 비좁은 데 서서 굳이 도와줄 게 뭐 있나요? 옷이 많지도 않은데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친구에게 털어놨는데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좀 이상하다. 너도 없는데 안방에서 둘이서 뭘 하고 있었던 거래? 빨래 넣는 거 그거 뭐라고 굳이 가서 돕고 있냐고. 좀 꺼림칙하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 얘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한데. 친구는 골똘히 고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말은 하지 말고 몰래 좀 찍어보는 게 어떨까? 몰래 찍으라고? 전에 TV 재연 드라마에서 보니까 홈캠 같은 거 살짝 설치해서 집 찍어보던데. 작아서 가리기도 쉽고 내내 녹화되니까 뭔가 찝찝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혜연 씨와 남편 사이에 뭔가가 있나 싶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혜연 씨가 매일같이 집에 오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하는지 그 시간 동안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혜연 씨 동의도 없이 찍는다는 건 불법이죠. 하지만 저 혼자 의심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캠을 주문했고 거실 책장에 살짝 가리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장식품으로 가려두니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작은 CCTV를 설치하고 낮 시간 동안의 혜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혜연 씨는 서너 시 정도에 집에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과 제가 출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 싹 해놓고 일찍 퇴근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출근 시간이 늦어지더니 이제는 서너 시에 출근하고 6시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예상대로 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자기 집 마냥 가방 던져놓고 소파에 드러눕더니 핸드폰으로 뭘 한참 보고 놀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간식도 꺼내 먹고 주스도 꺼내 먹고 자기 집 마냥 그렇게 1시간가량을 놀고는 그제서야 일어나서 정리 대충 하더니 핸드폰 보면서 청소기를 설렁설렁 돌렸습니다. 어쨌든 며칠 지켜보니 집안일은 정말 설렁설렁 대충 왔다 간 티 정도만 내는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황당하지만 그래도 예상은 했고 이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은 이게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웬일인지 혜연 씨는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집안일을 하더군요. 그런데 1시간가량 집안을 쓸고 닦곤 거울을 보며 화장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반차를 쓴 건지 뭔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들어오니까 혜연 씨가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까지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도 익숙한 듯 혜연 씨 허리를 껴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설치한 홈캠은 목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둘의 대화도 가관이었습니다. 현미 씨, 오늘 일찍 왔네. 외근 갔다가 바로 왔어. 나 보고 싶어서 날아온 거야? 뭐 그렇지. 저녁 뭐 해놨어? 자기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카톡 보냈잖아. 그래서 만들었지.
와, 어쩐지 냄새 좋다. 끓여놨으니까 나중에 마누라 오면 같이 드셔. 나는 실컷 끓이고 먹지도 못하네. 하면서 토라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치, 삐지기는. 아니면 지금 같이 먹고 갈래? 됐어. 하더니 벼랑과 남편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혜연 씨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겁니다. 혜연 씨도 깨르르거리며 웃고요. 둘이서 장난치고 난리 연병을 떠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더럽고 설마 했는데 그 둘은 진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찔해졌죠. 저는 일단 그 녹화본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드러낸 순간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질 거고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해야겠죠. 저 역시도 이혼에 따른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고요.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이혼녀 딱지가 붙을 거였습니다. 그 후폭풍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 거 감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참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 본 채 할 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다른 사람 눈치가 뭐가 중요할까 싶더군요. 그렇게 잠깐의 고민 끝에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도 이 녹화 영상을 대놓고 보여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덮고 살면 제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부모님에게 몽땅 얘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겐 티는 안 냈고요. 다음날 저는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송혜연에게도 연락했어요. 시부모님 집에 오시는 것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내가 오늘 일한 비용은 따로 더 주겠다고요. 돈 더 준다고 하니 송혜연은 알겠다고 하고 왔죠. 송혜연은 집에 들어오더니 저희 남편하고는 대면대면한 척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둘이 어떤 사이인 줄 아는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송혜연이 좀 놀라더라고요.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 하시더니 식재료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 와중 시부모님도 때마침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들어오시더니 송혜연이 있는 걸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혜연이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이모. 사모님이 부르셨어요.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고. 지연이가? 어머님은 그러면서 주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도 없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성혜연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요.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TV 화면을 켰습니다. 폰과 연동이 되게 해놓고 곧바로 그 녹화 장면을 틀었어요. TV에서는 송혜연이 저희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눕는 게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자기가 보이자 송혜연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 몰래 찍은 거예요? 미쳤어요? 왜 사람을 몰래 찍어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나지막이 그랬죠. 닥치고 좀 봐. 상황 파악 안 되니? 네가 지금 나한테 난리칠 때 아닐 텐데. 저는 살면서 남에게 그런 말은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 말에 송혜연은 그제야 아차 싶은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서 남편이 등장했고 둘이서 그 난리치는 것도 다 나왔습니다. 남편도 충격받고 입이 떡 벌어졌죠. 이런 게 찍히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경악하는 건 똑같았죠. 이게 무슨... 강현미, 너 이게 다 뭐야? 혜연아! 그 말에 송혜연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시뻘개진 채로요.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제가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런 게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벌컥 저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나한테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까지 불러놓고.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한테 뭐 하러 말해? 왜? 어머님, 아버님 보기에 창피하긴 하니? 아버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어머님께 따졌죠. 쟤 당신 고향 친구 따라하냐? 맞는데...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애들 사는 신혼집에 저런 애를 왜 부려들여 드리긴. 아버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송혜연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이러라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준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모. 이모는 누가 이모야? 사는 꼬라지가 불쌍해서 돈이라도 지어주려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하라 했더니 감히 내 아들을 꼬셔? 너 미쳤니? 누굴 건드리고 넘봐? 그 말에 송혜연도 긁혔는지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모 말씀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어때서요? 뭐가 어째? 애 딸린 이혼녀에 직장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똑바로 안 나온 주제에 네 꼬라지를 네가 몰라? 참나, 이혼녀인 것만 빼면 이모님도 저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엄마한테 들어보니 이모님도 시집 올 때 쥐뿔도 없는 상태에서 이모부님 꼬셔서 결혼하신 거라던데요. 이모님이나 저나 뭐가 달라요? 송혜연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 긁혔다고 저희 어머님한테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서요. 어머님 그 말에 혈압 제대로 올라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뭐야? 이게 미쳤나 정말? 내가 이런 년인지도 모르고 도와준답시고 불렀네. 너네 엄마가 그따위로 말을? 저 현민 씨 좋아해요. 현민 씨도 저 좋다고 하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치 현민 씨.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댔잖아. 말씀드려. 송혜연은 생각보다 뻔뻔하게 나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를 보고 있었죠. 강현미, 네가 말해봐. 이게 다 진짜야? 너도 얘가 그렇게 좋아?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은 쩔쩔매며 비겁하게 한 발 물러나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진 아니고 제가 몸으로 들이대니까. 그 말에 송혜연은 눈이 뒤집히더군요. 오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나 좋다며. 와이프 쫓아낼 테니까 그냥 나보고 이 집 들어 앉으라며. 야, 그건 그냥 한 소리지. 그걸 믿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랑 왜? 뭐라고? 야, 이 새끼야. 그럼 너 나 갖고 놀았어? 뭘 갖고 놀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먼저 들이댔잖아. 하면서 둘 사이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큰 소리가 났죠. 아주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둘 다 발정나서 놀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 어이가 없었죠. 나한테는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느니 어쩌느니 개수작 부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너 고소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실성한 듯 웃더라고요. 와, 진짜 무식하면 입을 열지 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냐? 네가 뭘로 나를 고소할 건데 코미디 찍냐? 아무리 멍청해도 앞뒤 분간도 못해. 너랑 나랑 불륜이고 애초에 너도 내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만났는데 고소 같은 소리 하네. 와, 이런 똥멍청이랑 내가 미쳤지. 뭐 이 새끼야? 하더니 송혜연이 갑자기 남편 뺨을 갈기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어머님도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도 눈이 돌더니 송혜연 뺨을 똑같이 갈겼습니다.
그리고는 송혜연이 악을 쓰며 남편의 얼굴을 잡아뜯었고 어머님이 시겁하면서 둘을 말리더라고요. 송혜연도 눈이 뒤집혀 남편의 머리채니 옷깃이니 다 잡아당기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밀치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관이다 싶었고요. 그렇게 생난리였고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고함 지르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집안꼴 개판이라며 분노에 못 이겨 그대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할 거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꼴 보고 못 산다고 나 이혼해 줄 테니 둘이 결혼시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뒤로 꺽꺽 넘어가면서 미쳤느냐, 저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저기 집에 당장 쫓아낼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방방 뛰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화가 나시는지 송혜연 머리채를 휘어잡는 겁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밝은 어머님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르게 눈이 뒤집혀서 송혜연 머리채를 죽일 듯이 뜯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송혜연이 미웠지만 맞는 걸 지켜보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놈은 그 와중에 모른 채 하고 있더라고요. 송혜연은 머리 다 뜯기고 코피 흘리면서 엉엉 땅을 치고 우는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거기 못 있겠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집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고 있나 싶어서요. 곧바로 친정으로 가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죠. 그 후 어머님은 송혜연 엄마인 고향 친구에게 전화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악다구니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송혜연 엄마는 네 아들이 내 딸 갖고 놀았다. 그리고 애를 이렇게 곤죽이 되도록 패느냐며 가만 안 둔다고 거품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송혜연 엄마가 남편 회사로 투서까지 보내서 남편 회사도 통째로 뒤집어졌다고 했죠. 아마 송혜연이란 여자를 저희 집에 들였을 때부터 이 모든 풍비박산은 예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송혜연은 애초에 착실하게 집안일 해주고 성실하게 월급 받아가며 살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의 남자든 뭐든 가로채서 재취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 역시도 겉으로는 착실하고 건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제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남자였고요. 그런 일을 겪은 후 저는 빠른 이혼 소송을 감행했고 남편과 송혜연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송혜연이 과거에 이혼했던 이유도 송혜연의 남자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송혜연이 결혼 생활 도중 밖에서 남자를 몰래 만나다가 들켰고 그걸로 이혼당하면서 아이 양육권도 뺏긴 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고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날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우셨는데 물론 어머님도 잘못하셨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남편이잖아요. 기회가 됐다고 바로 그런 여자랑 놀아나고 저를 배신한 건 남편이니까요. 송혜연도 잘못이지만 본인 아들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건 어머님도 끝까지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속행했고 결국 제 승소로 잘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주변 시선 걱정해서 소송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살아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꼴까지 직접 보고 어떻게 남들 눈 생각해서 적당히 하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엄마 아빠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느냐면서요. 다른 사람 눈 체면 신경 쓴다고 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냐는 저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적잖이 놀라셨죠. 그런 일로 인해 부모님과도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때 부모님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이 나이 먹도록 거절도 잘 못하고 남들 신경 써가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이제는 다 깨달았다고요.
비록 이혼녀 딱지도 얻었지만 이혼 결정도 그걸 터트린 것도 다른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거 안 보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속은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이런 일 겪으면서 저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의 귀를 많이 기울이며 살려고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